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 강의를 할게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경험 분석 논문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아주대 대학원생들이 이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대 사회학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내가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 대학원생들이 내 강의를 녹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학부생이니까 그 녹화 강의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수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 경험 논문 작성법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학부생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 수업의 기말 리포트도 이제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중간 리포트에서 한 작업을 기반으로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경험 분석 논문 작성법 이 방법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기말 리포트를 쓰도록 할 작정이에요. 자, 일단은 논문의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논문의 제목은 분명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포함해야 되고 주제에서 빠뜨려서 안 되는 이제 중요한 단어 또는 절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근데 주로 이제 주제에서 빠뜨려서 안 되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종속 변수 또는 독립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험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경험 연구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논문에는 경험 논문에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포함되겠죠. 물론 뭐 정치 사상이나 정치 철학 뭐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논문, 뭐 역사 관련 논문은 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포함하지 않겠지만 경험 분석 논문은 이 두 변수를 포함하겠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목은 이제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을 포함할 정도로 포괄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는 내용만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이렇게 넓고 포괄적으로 논문 제목을 작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목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explaining bureaucratic optimism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뭐 관료의 그런 optimism을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속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무엇으로 설명하는 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제목에는 이제 종속 변수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목은 이제 두 단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s. 그러니까 선거 제도죠. 선거 제도와 그 다음에 연합의 정치.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봐서 우리가 선거 제도가 연합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또 때로는 이처럼 질문의 형식으로 제목을 구성하면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why some democrac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그러니까 왜 어떤 그런 일부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더 많은 재분배를 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하나의 질문 형식이지만 이 제목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하고 있죠. 독립변수는 민주주의 국가의 유형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또 다른 민주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는 이 독립변수가 무엇인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주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redistribution, 재분배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속 변수죠. 또는 이처럼 퍼즐 또는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제목이 될 수 있어요. The Paradox of Less Effective Incumbent Spending. 이건 이제 내 논문의 제목인데, 이거는 인컴번트, 현직자의 지출이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후보들이 돈을 사용하죠.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전자보다는 현직자가 더 효과적으로 돈을 쓸 것 같죠. 왜냐하면 현직자들은 선거 캠페인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쓰는 선거 캠페인 자금은 훨씬 더 도전자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돈을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후보들이 쓴 돈의 액수 대비 얻을 수 있는 표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직자들은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써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표를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도전자가 현직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돈을 써요. 그러니까 현직자가 쓰는 돈 액수 대비 도전자가 쓰는 돈 액수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더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퍼즐이죠. 수수께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직자가 더 효과적으로 돈을 쓸 것 같은데 경험 자료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도전자가 더 효과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의문부호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목도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목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여러분이 논문을 작성하면 이제 여러 문단을 으로 구성된 논문을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들여쓰기를 해서 맨 앞에 문장은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있고,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문장이 있고, 세 번째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세 번째 문단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문단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단은 핵심을 기술하는 문장, 이걸 그냥 topic sentence라고 불러요. topic sentence. 또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이 바로 topic sentence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두 갈식으로 문단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문단이 있는데, 모든 문단은 topic sentence가 있고, 이 topic sentence에서 이 문단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문장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글은 이처럼 문단뿐만 아니라 논문 자체도 항상 두 갈씩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 있으면 서론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서론만 읽어도 논문 전체를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엑기스를 그냥 서론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단 자체에서도 가장 이 문단의 엑기스를 첫 번째 문장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아도 이 문장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문장 토픽 센텐스의 핵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문장 토픽 센텐스를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서 뭐 리딩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되게 이제 한 과목에 한 주에 책 한 권씩을 읽어야 돼요. 그럼 세 과목을 들으면 한 주에 영어로 된 책 세 권을 읽어야 되니까 그거를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미국 사람도 그건 불가능하죠. 아니면 이제 책을 이렇게 어사인하지 않으면 논문 5개 정도를 한 주에 한 과목당 읽어야 되는데 많은 과목은 뭐 10개 정도 읽죠. 그러면 이제 세 과목이면 최소한 20개의 논문을 읽어야 돼요. 영어로 된 논문을. 근데 이런 그냥 평이한 그런 문장으로 된 논문을 읽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복잡한 통계 그런 분석과 그 결과를 기술하는 논문 15개를 읽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잠을 1시간도 안 자도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경우 반도 못 읽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죠. 어차피 뭐 강의를 해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영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듣는 척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못 읽어보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앉아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되게 한 1년, 2년 지나면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 미국에서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토픽 센텐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논문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론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서론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 또는 이제 서론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장 이런 논문의 어떤 본문들을 읽을 때도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토픽 센텐스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토픽 센텐스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근데 토픽 센텐스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때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픽 센텐스는 독자에게 문단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픽 센텐스를 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토픽 센텐스에는 또 독자가 계속 읽고 싶어 하도록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토픽 센텐스로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토픽 센텐스를 이제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토픽 센텐스를 지지하는 또는 부연 설명하는 문장들이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주장을 지지하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문단을 구성할 때 문단을 구성하는 이런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들은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들을 적정히 활용해야 된다. 뭐 그러나, and 또는 but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뭐 등등등 이런 접속사들이 문장 사이에 적절하게 이용해서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은 결론 문장, 문단의 요점을 정리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항상 이걸 유념하며 쓰면은 훨씬 더 좋은 문단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인용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래저리즘이라고 그러니까 표절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퇴학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되게 대학원에 가면 이제 첫 수업에 이 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표절은 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범죄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부터 굉장한 경각심을 이제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유학을 가면 이 표절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외국 학생들이 이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 글을 이렇게 짜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발각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서울대에서도 한 교수가 남의 논문을 그렇게 했다가 거의 표절이 아니라 그냥 번역을 해서 자기 논문 것처럼 했었죠. 그래서 임용이 취소된 적도 있고 그리고 당장 내가 UCLA 1학년 때
한국에서 온 두 유학생 선배가 논문을 작성했는데 상당 부분을 짜집기 해서 그게 이제 발각돼 가지고 퇴학은 다행히 당하지 않았는데 경고를 받아 가지고 두 과목 8학점짜리 두 과목에 해당되는 8학점짜리인데 둘 다 B를 받아 가지고 뭐 대학원 과목에서 B를 받으면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게 이 인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떤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인용에 대한 이 규칙을 잘 지켜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논문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스스로 어떤 윤리적으로 표절은 범죄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표절을 잡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논문을 써서 제출할 때 그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표절의 범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다 쓴 그 퍼센트가 아마 5% 이상이 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글을 가져다 쓸 때도 그게 이제 표절의 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표절을 하는 게 거의 어렵죠. 실제로 내가 국제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원 과목인데 근데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는데 영어가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 외국인 학생이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죠. 근데 영어가 너무나 이게 모국어 학생처럼 써서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바로 이제 그 문장이 사용된 PDF 파일이 바로 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 학생들을 잡아내려고 한 건 아닌데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의 90% 학생들이 다 표절을 했더라고요. 남의 논문을 가져다 그대로 쓰는 학생도 있고 또는 뭐 여기저기 짜집기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비를 줬는데 그 다음 학기에 가르칠 때는 이제 표절을 하지 말라고 표절을 하면 무조건 F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한 70% 학생들이 다 표절을 했어요. 그래서 F를 줬는데 이제 국제대학원에서는 난리가 된 거예요. 다 F를 주니까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뭐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에 오는데 그 장학금을 못 받게 된다고 그래서 그 학생을 구제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비를 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맡겨서 표절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밝혀낸 그런 지식을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표절을 할 때 굉장히 그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용이란 건 뭐냐면 출처에서 사용된 단어를 이제 그대로 따오는 것. 근데 그대로 따올 때 여러분이 그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죠. 출처를 밝히지 않고 따오면 그건 표절이 되는 것이에요.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원저자의 표현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을 경우. 근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의역을 하거나 여러분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원저자의 표현을 의역을 통해서 바꿔야겠죠. 그래서 원저자의 생각을 빌릴 때 원저자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의역을 해야 된다. 의역을 할 때도 여러분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자주 인용을 해야 되는가? 인용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할 경우에도 인용 한 줄에 대해서 최소한 두 줄은 본인의 생각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용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용문에 있는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이제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용문이 포함된 인용문을 인용할 때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읽은 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으면 이렇게 여러분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문에서는 여기가 이제 큰 따옴표겠죠. 원문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제 이걸 이 사람이 인용한 거죠. 이와 같은 속담을 인용을 한 거니까 이렇게 겹다음표를 사용을 했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썼으면 근데 이 문장 전체를 여러분이 인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인용한 문장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큰 따옴표를 쳐야겠죠. 근데 이 인용문 안에 있는 인용문은 원 저자가 겹이 큰 따옴표를 사용했는데 여러분은 이걸 인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용문이 세 줄 이상인 경우에는 그거를 여러분의 이 문장 원 문단 안에 그대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우진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무슨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하고 이렇게 쭉 쓰고 근데 이 인용된 부분이 세 줄 이상인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따옴표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 이런 문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이렇게 페이퍼가 있으면 여기다가 문우진이 말하기를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좌우 들여쓰기 여기다가 이렇게 좌우 들여쓰기 그러니까 원래 문장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었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게 인용문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글자의 크기도 한 단계 폰트를 한 단계 이제 작게 하거나 두 단계 작게 해서 세 줄 이상 되는 인용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출처를 바뀌겠죠. 문우진이 말하기를 하기 전에 문우진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1999년 논문 그 다음에 페이지 수 5쪽 이렇게 그래서 이 문우진 1999년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뒷부분에 논문 출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문우진 하고 점 찍고 1999년 찍고 그다음 논문 제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맨 뒤에 논문 출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우진 1999 점점 콜론 쪽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맨 뒤에 논문 출처에서 보면 어떤 논문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 줄 이상의 인용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인용문 전체에 대한 따옴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처럼 여기다 따옴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인용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용문 안에 인용이 있으면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밖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인용문 안에 있는 인용문은 그대로 큰 따옴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바꾸지 않고 왜냐하면 이 세 줄 이상 되는 인용문은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글자 크기를 작게 바꿔서 좌우 들여쓰기를 통해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큰 따옴표가 바깥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인용문 안에 있는 인용문에 대한 큰 따옴표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 이제 초록이라는 거는 논문 맨 앞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논문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는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을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쓰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용어나 뭐 그런 거를 사용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초록도 논문의 엑기스인데 이 초록만 봐도 이 논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초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초록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제 논문 주제의 중요성, 뭐 이론과 분석 결과, 어떤 이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분석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써서 분석했는지, 또는 어떤 접근법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결론과 함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게 이제, 내 논문인데, 아까 그 논문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정치 정보,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이제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제 정치 정보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리고 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치 정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분한 정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 참여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정치 정보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이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일부 유권자들은 정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정치 정보가 없는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뭐 꼭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예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포함했는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논문 요약의 초록이에요. 본 논문은 어떤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에 비해서 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가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 초록에서도 이 아까 얘기했던 토픽 센텐스가 있다. 이 문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논문 전체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학원 수업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논문을 읽으면 무조건 한 명을 요약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모든 경험 논문은 학자가 연구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문장으로도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호기심이 유발됐겠죠. 독자가 도대체 왜 여러분도 이제 궁금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궁금해졌죠.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유권자의 경제 수준,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인과적인 경로를 분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 또는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 부자들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에 더 참여를 해요. 투표 결정, 투표에도 참여를 하고. 근데 이제 인과적인 경로니까 경제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있으면 정치 참여
이 인과적인 경로에 이제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 정보예요. 그래서 인과적인 고리, 인과적인 연결고리,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고리가 이런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간접적인 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로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선거연구 자료 분석은 기존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던 경제적인 지위나 소득 수준과 정치 참여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는 이와 같은 관계, 그러니까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는데 이 관계가 상당히 과대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논문의 분석은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후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후보를 잘 알고 있고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권자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한 이유는 이들이 부자이거나 아니면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이들은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들은 정당 간의 정책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정보는 경제 수준이 낮은 유권자 또는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더 많은 정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정치 정보는 후보 간의 효용 차이를 더 크게 느끼게 해서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정치 정보가 많은 유권자일수록 후보 간의 그런 정책 차이, 또 후보들이 제시하는 그런 효용 차이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정치 참여 동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초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러한 발견,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논문의 발견이죠. 그리고 이 논문의 발견의 함의,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에게 정치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소득 수준이나 정치 정보가 낮은 유권자들도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후보들의 정책 차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동기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론에 의하면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논문이 얘기하는 발견에 의하면 부자가 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도 더 많은 정치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정치 참여 동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정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